예,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금융업종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입니다. 내년 전망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4년도를 보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금리의 수준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선은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상적인 접근법을 사용을 하면 긍정적인 면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미 2023년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이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서 건전성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선거 이후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부동산 펀드 손상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까지 반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 충격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비은행 중심으로 실적 개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업종 내에서는 이제 보험과 그다음에 은행, 증권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요. 최선호 종목은 DB와 현대, 그리고 하나금융, 그다음에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행 쪽의 이익은 내년에 한 6.6% 정도 증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은 16.3,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은 7에서 8% 정도의 이익 증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 증권이 높은 것들은 상당 부분 기조 효과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개선 요인들은 보험 쪽이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을 한 기준이 되는 경제적 가정은, 첫 번째로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는 25bp씩 2번 인하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금융 그룹별로 해서 부동산 PF,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펀드의 익스포저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익스포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만큼이 부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높은 익스포저 내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손상과 충당금 이슈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 쪽부터 보게 되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6% 정도의 이익 증가를 보고 있고, 은행 자회사가 한 3.4%, 그다음에 카드와 그다음에 캐피탈의 이익 감액은 지속된다. 다만 증권 같은 경우에는 109%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2023년에 은행계 증권사들의 실적들이 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년에 저희 대출 성장률, 커버리지 기업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4.5%로 올해 대비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의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 대출이 2022년과 3년도에 늘어난 부분들의 기저를 감안할 때 내년의 대출 성장률은 올해보다 부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5.5bp 정도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님에 회복되는 구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금리 하락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이후에는 님이 하락 구간으로 전환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탑라인 쪽에 이익이 정체되는 가운데 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올해보다는 좀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익 개선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체율은 은행의 연체율, 카드 캐피탈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 전까지,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연체율의 상승 흐름들이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추가 충당금들을 2020년 이후에 계속 쌓아오면서 전체 크레디트 코스트 레이쇼를 좀 올리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추가 충당금 부담이 올해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들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자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증권 금융지주 쪽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잠재 리스크들이 축소가 되면서 신용 스프레드도 좀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비은행자 회사의 조달 비용 하락 효과로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에는 은행의 이익 기여도가 큰 금융지주보다는 비은행 쪽의 이익 기여도가 큰 금융지주를 선호하고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권입니다. 증권 쪽의 실적들을 보시면 자 브로커리지 줄고요. 브로커리지 이자 줄고요. WM 정체, IB 소폭 회복, 그리고 트레이딩 쪽이 좋아지면서 전체 이익들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쪽이 좋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22년 그리고 3년 넘어오면서 부동산 PF 관련된 충당금 적립했고요. 또 하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된 손상 인식들, 또 하나는 금리 올라가면서 발생한 채권 평가 손실의 영향이 저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24년을 봄에 있어서 금리 부분들은 하락 안정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PF와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펀드는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좀 완화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트레이딩 손익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B 쪽을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역성장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역성장을 했고요. 내년에 9.8% 정도의 성장은 사실은 2년 동안의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시중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 발행들이 좀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은행의 기업 대출 쪽으로 많이 연동이 됐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채권 발행도 좀 원활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DCM 쪽에서의 실적 회복은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손익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쪽입니다. 보험은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감독당국에서 이제 그 실손을 비롯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그 영향이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4분기에도 일부 추가적인 반영 사항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2023년 실적이 끝나게 되면 가이드라인의 영향 그리고 4분기에 반영될 추가적인 회계적 영향들이 모두 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의 이익은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보험 손익, 그다음에 투자 손익 이렇게 나눠봤었는데 이제 보험 손익의 핵심이 되는 게 저기 있는 CSM 상각이라는 부분들입니다. CSM이 부채 항목이고 미래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형가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상각이 되면서 보험 손익의 가장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예실차입니다. 저렇게 저희가 이익이 얼마가 될 거야라고 저희가 이제 산수를 해놓은 거죠. 계리적 가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매년 이제 할인율이 풀리면서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보험금과 사업비 대비 실제 보험금과 사업비의 차이 정도를 설명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 예실차가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손익 쪽입니다. 투자 손익 쪽은 일회성 요인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규모 평가 이익들을 시현을 하였고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투자 손익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저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손보사의 이익은 7%,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는 8.4% 이익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계약 한산 배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CSM이 중요한데 CSM이 어느 정도 속도로 증가를 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팔게 되면 그 계약으로부터 신계약에 얼만큼, 그러니까 CSM에 얼만큼 애드가 되느냐를 표시를 하는 거고,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신계약 배수가 판매된 신계약의 그 가치 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저 배수는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할인율 과정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들이 경쟁들이 심화되면서 신계약과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변경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효과들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 그러니까 우리가 신계약 배수 자체는 하락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 이제 CSM 성장률이 있는데 2023년도에 뭐 하나나 현대 같은 경우가 매우 낮게 나와요.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시키면서 CSM이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예실차 부분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회사들이 쌓아놓은 이 부채가 얼마나 적절하냐. 그 부채가 적절하게 평가가 돼야만 순자산이 얼마나 적절한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실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부채가 너무 낙관적으로 적립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배를 늘렸거든요. 배를 늘린다는 얘기는 향후에 나갈 보험금이 더 많아질 거야라고 가정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4분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경험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당해년도에 발생한 예실차 부분들을 결국 CSM에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대비 내년의 예실차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CSM 조정을 많이 한 회사일수록 내년의 예실차는 올해 대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현대나 삼성 그리고 하나 모두 다 예실차가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실차가 플러스로 많은 회사도 줄어듭니다. 저게 정상적이에요. 회사가 부채 평가를 똑바로 한다면 저 예실차는 점점 줄어들어야 맞는 겁니다. 자, 투자 손익 쪽을 보시면 회사들마다 증가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채권 평가 손익의 기저의 차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FVPL 계정의 비중 차이에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FVPL 비중 차이가 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건 3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손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금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이 투자 손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회사는 올해 채권 교체 매매를 통해서 보유 이원 재고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대규모 채권 처분 손실들이 투자 손익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기저 효과를 감안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이익 증가율 보시면 이제 하나생명이 좀 높게 나오고 대부분 이제 7%에서 8%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남아 있는 내년의 제도 부분들은 이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IBNR 기준 강화에 따른 손해 진정계수 산출 방식 통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금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업종 내 선호도들이 이제 계속 바뀌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보험 쪽의 선호도가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 펀더멘탈 쪽의 변화 요인들이 어떤 금리 변동의 그 잦은 변동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